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셋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미국 연방검찰이 연준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고 파월 의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 요소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영상 성명을 통해 이번 수사를 정치적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월가에서는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졌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이 지시를 했든 안 했든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파월 의장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파월을 나쁜 연준 의장이라고 대놓고 지적하면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고 곧 후임을 지명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 사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더 이상 내부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공습 타겟에 대해 보고받았고 실제 타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에게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 또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하는 등 기름을 부었다가 주 후반엔 다시 압박 수위를 낮춰서 이 배경이 뭔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기업 뉴스 가운데는 엔비디아가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답답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 칩의 이 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판매액의 25%를 미국 국고로 가져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받는 쪽, 그러니까 중국이 문을 닫은 건데요. 중국 세관이 직원들에게 H200 칩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기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플은 구글과 AI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시선을 끌었죠. 스마트폰 운영체제 투톱 경쟁사가 AI 분야에선 손을 잡은 건데요. 애플은 음성 비서 시리를 포함한 핵심 AI 기능에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가뜩이나 뜨거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열기를 더하면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 역대 네 번째 4조 클럽 가입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올해 첫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5회 연속 유지 결정이 나왔는데요.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과 또 집값 상승을 우려한 결과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특히 고환율에 대한 걱정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환율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들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원래 서로 간섭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 재입성 이후 틈날 때마다 파월 의장을 괴롭혔습니다. 금리를 내려라, 금리를 내려라. 그 과정에서 파월 의장은 미운털이 제대로 박혔죠. 그리고 임기 종료를 불과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을 겨냥해 기소 여부 판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파월 의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난 9일 대배심 소환장이 도착했고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연방준비제도 건물 보수공사 비용이 예산을 초과한 것을 두고 검찰이 관리 부실과 국회 위증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실질적으로 무대응으로 대응하던 파월 의장도 이번에는 좀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까지 내면서 공사는 구실일 뿐 정치적 압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번 기소 위협이 대통령 뜻을 따르는 대신 공익을 위해 금리를 결정한 결과라며 행정부 위협과 지속적인 압력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파월이 수년간 트럼프의 맹렬한 비난에 사태 악화를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지만 이제 끝났다면서 그가 이번 수사를 연준 독립성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이 수사 압력을 공론화한 배경에 대해 감정적, 개인적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 금리 결정 요인들을 이해하려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더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공개 반박이 나온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나쁜 의장을 갖고 있다. 특히 금리를 너무 높게 했다는 점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준 건물 보수 예산을 수십억 달러나 초과했다면서 파월 의장은 무능하든지 부패했든지 둘 중 하나라고 비난했는데요. 곧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며 차기 의장을 몇 주 안에 지명할 것이고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 수사 자체는 본인 지시가 아니라면서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결국 금리를 원하는 만큼 내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금리 인하에 이토록 집착하는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큰 폭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공화당은 지난 중간 선거에서 참패했다면서 유권자들은 높은 생활비에 우려를 표했고 오는 11월 선거에서 다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나아가서 이마저 핵심이 아니고 권력에 관한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연방기관과 권한의 경계를 꾸준히 허물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연준 금리 결정에도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번 조사는 파월 후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귀결되는 문제는 연준의 독립성 훼손인데 연준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백악관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중심으로 파월 의장 지지 목소리가 높습니다. 할 말을 다 했다, 명예의 전당에 올라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는 차기 의장은 통화 정책이 적절한지 나머지 위원들에게 최선의 주장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의장도 금리 결정에 한 표만 행사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무조건 따를 필요도 없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어차피 파월 의장 임기 만료가 다가온 상황에서 차라리 후임 의장이 백악관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밀어주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연준의 실질적 2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물이 낮은 인플레이션과 최대 고용 성장이라는 중앙은행 공식 임무를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일단 이 문을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과 실패의 결과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파월 의장에 대한 지지는 연준 내부에서만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한 총재부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까지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파월 지지 성명에 서명했고요. 그에 앞서 벤 버냉키, 앨런 그리스펀 등 전 연준 의장들을 비롯해 역대 미 행정부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인사들도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같은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월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연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시간이 지나면 금리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역효과를 경고했습니다. 네, 이번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는 아예 반대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미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가운데 특히 은행위원회 소속인 톰 틸리스 의원이 트럼프의 연준 인사를 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로 인준 절차가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월 의장 임기는 올해 5월이면 끝나지만 연준 이사로서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남았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가 관례를 깨고 이사로 남아서 후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트럼프 측근 일부는 오히려 그런 결과를 본인들이 더 부추긴 셈이 됐다고 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콘 전 연준 부의장은 파월의 영상 메시지는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당신들이 연준을 망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연준 이사진 구성에도 좀 변수가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헤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등 외부 인사를 차기 의장으로 임명하려면 일단 연준 이사회부터 앉혀야 합니다. 누구 후임이 될지가 여기서 핵심인데요. 대표적인 트럼프파로 꼽히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이달 임기가 만료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가장 긴 임기가 남아있는 리사 쿡 이사의 해임도 시도하면서 최대한 많은 공석에 측근들을 임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서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우먼 이사도 그간 금리 인하로 기우는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금리 향방을 놓고 연준 내부 분열이 확대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예. 당장 FOMC 회의가 이번 달 말 마지막 주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또 느림보라고 조롱하면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특히 근원 CPI가 전년 대비 2.6% 상승하는 데 그쳐 예상보다 낮았던 것을 그 이유로 지목했는데요. 하지만 시장 예상은 트럼프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말 동결 확률은 95%로 압도적입니다.
오는 3월까지도 동결 전망이 더 우세하고 6월까지는 한 차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 금리 상단을 3.25%로 두 차례 인하를 예상한 경우가 83%고 3번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17% 수준입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되더라도 올해 말까지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합리적인 예상이라는 건데요. 연준 독립성이 지켜질지 트럼프 입김이 작용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광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인공지능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이 반도체 업계 판도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기회를 잡느냐 또는 못 잡느냐에 따라서 업계 순위도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어떻게 타야 하는지,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임선우 캐스터와 이 나오는 전망과 분석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AI 반도체 산업을 그러니까 AI가 반도체 산업을 얼마나 뒤흔들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고요. 네, 말 그대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가트너가 정리한 업계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난 한 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을 뜯어봤는데 전체로 놓고 보면 20% 넘게 늘어난 7,930억 달러, 우리 돈 1,170조 원에 육박했고요. 무엇보다도 HBM을 비롯한 AI 핵심 부품들이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업체별 순위를 보면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 달러를 넘기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새 질서가 AI 중심으로 재편됐음을 증명해냈고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삼성전자 2위를 유지했고 HBM을 앞세운 SK하이닉스가 인텔을 제치고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I 반도체의 존재감은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HBM은 D램 시장의 23%를 차지해 매출은 300억 달러를 넘어선 데다 AI 프로세서 매출은 2천억 달러를 돌파할 만큼 대세임을 보여줬는데요. 가트너는 AI 반도체가 3년 뒤인 2029년까지 전체 반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걸로도 내다봤습니다. 예, 자 기업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일단 먼저 엔비디아 이 주가 흐름 보면 최근 좀 정체된 느낌인데 월가의 기대는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주가는 숨고르게 들어갔지만 시장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CNBC의 간판 스타죠. 짐 크레이머가 있는데요. 현재 주가가 미치도록 싸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엔비디아를 구글과 함께 올해 가장 큰 랠리를 보일 AI주로 꼽았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은 45배 수준으로 100배가 넘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보다 현저히 낮고 특히 미래 실적을 반영한 선행 PER은 25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 순익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크레이머뿐만이 아닙니다. 월가 주요 IB들 역시 일제히 엔비디아를 올해 AI 시대 최고 수혜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CES를 기점으로 차세대 GPU 로드맵이 구체화하면서 AI 인프라 투자가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높여 잡았는데 올해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시장이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 짚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를 올해 최고의 AI 종목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 275달러 제시했고 여기에 바클레이즈,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도 일제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떤가요? 네,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곳들일 텐데요. 최근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지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도 뒷북 상향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맥쿼리는 너무 일찍 팔지 말라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주기도 했죠.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내다보면서 목표 주가로 각각 24만 원, 112만 원을 파격 제시했는데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현재 몸집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양사 시총이 1,400조 원 정도고 합산 영업이익을 예상친 200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영업이익 기준 PER은 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오히려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나 앞서 가트너의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AI 덕분에 메모리 반도체가 이 메인 재료로 떠오르면서 없어서 못 파는 분위기가 됐고 이번 분기 D램 평균 가격이 60%는 더 뛸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오면서 가격 급등 수혜가 고스란히 주가에 녹아들고 있고요. 또 이 둘을 제하면 상당 기간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 유례 없는 장기 호황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이번 주 좀 신경 쓰이는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시동을 걸면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네. 더 광범위하고 더 깊게 때리겠다 예고까지 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주엔 수출용 AI 칩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을 했는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엔비디아와 AMD 칩에는 모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탑재되고 있는 만큼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두 제품의 수출입은
당사자들이 맡고 있어서 이 삼성과 SK가 당장 관세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예고해온 반도체 관세 포문을 열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등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D램이나 HBM 생산 시설 투자까지도 요구받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만약 관세를 메모리 반도체까지 확대 부과할 경우 수출 환경은 급격히 악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액만 약 138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이 넘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미국이 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 비용 일부를 수입처에 전가하더라도 매년 수조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비용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양사의 HBM이 들어가는 엔비디아와 AMD 가속기가 모두 TSMC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전량을 대만으로 수출하고 있는 만큼 직접 미국으로 보내는 건 아니더라도 관세 부과 유탄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예. 지금 나온 그 TSMC 좀 짚어보면요. 뭐 역대 최대 실적 발표했고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도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우리에게는 호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악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악재 쪽에 좀 가깝다는 분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대만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TSMC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TSMC를 안방으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시도가 가시화되면서 K반도체는 촉각을 곤두고 세우고 있는데요. TSMC는 애리조나에 파운드리 공장을 최소 5개 더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20%에서 우리와 같은 15%로 낮춰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현지 공장 투자를 늘리기로 한 건데요.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2배로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TSMC가 미국 빅테크들의 수주 물량을 사실상 싹쓸이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열심히 뒤쫓고 있는 삼성전자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요. 가뜩이나 차세대 공정인 2나노 기술을 분기점으로 꼽고 반전을 귀하던 상황에서 TSMC가 큰손 고객들이 몰려있는 미국 한복판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이 큰 부담이고 뿐만 아니라 앞서 짚어본 것처럼 관세 흐름과 맞물려 우리 기업들 역시 추가 투자를 요구받을 수 있어 셈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임선욱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죠. 전례 없는 수사에 파월 의장도 이례적으로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인데요. 파월 의장은 청사 개보수는 구실일 뿐 수사의 진짜 목적은 통화정책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threat of criminal charges is a consequence of the Federal Reserve setting interest rates based on our best assessment of what will serve the public, rather than following the preferences of the president. This is about whether the Fed will be able to continue to set interest rates based on evidence and economic conditions, or whether instead monetary policy will be directed by political pressure or intimidation. Public service sometimes requires standing firm in the face of threats. I will continue to do the job the Senate confirmed me to do, with integrity and a commitment to serving the American people.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흔들기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연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파월 의장이 예산을 초과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했고요. 파월 의장이 이를 못한다면서 무능하거나 부패한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inflation numbers just came out, and we have very low inflation, so that would give Too-Late Powell the chance to give us a nice, beautiful, big rate cut, which would be great for the country. He's billions of dollars over budget, so he either is incompetent or he's crooked. I don't know what he is, but certainly he doesn't do a very good job. 정재계 인사들의 반발도 거센데요.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연준의 독립성이 너무 많이 훼손되면 금리는 오히려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veryone I know, including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ays we need an independent Fed board. Most people I know, including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peak up about their opinion, which they're free to do. Some say it more aggressively than others. That's their right.
The question is only about when certain things take place, and think of lawsuits and stuff like that, does it chip away at that independence? There's some spectrum. So you can say a little bit, you can say a lot, but you don't want to chip away too much, because if you chip away too much, in my view, this is my opinion, it will drive rates higher, not lower. That's all. 한편 닥터 둠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월가의 유명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미국이 기술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30년까지 최대 4%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AI에 국한되지 않고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더 넓은 범위의 기술을 가리킨다고 밝혔습니다. Everybody's talking about AI, Gen AI, but this is only one of the 15 technologies of the future. They're all related to AI, but it's AI, semiconductor, biomedical research, quantum fusion, defense tech, fintech, new material science, you name it. And it's a race between US and China. I don't think it's a zero-sum game. US is going to do well, China is going to do well. But my estimate is that the US potential growth is estimated today to be only 1.8%, could be as high as 4% by the end of the decade.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 중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 달성 여부가 판가름 나는 마지막 수치인데요. 자,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5.4%, 5.2%를 기록하다가 3분기에 4.8%에 그치면서 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오는 12월 산업 생산과 고정 자산 투자 그리고 소매 판매 등 각종 지표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확정치도 나오는데요. 예비치는 전년 대비 2%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 스위스 휴양 도시 다보스에서는 제56회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년 만에 직접 현장 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주제는 A Spirit of Dialogue, 그러니까 대화의 정신입니다. 격변의 시대, 대화를 통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죠. 그리고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입니다.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발표합니다.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유지됐습니다. 현재 1년물 LPR은 3%, 5년물은 3.5%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2월 생산자 물가도 확인하시고요. 고환율에 11월까지 석 달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주목해야 할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최근 워너브라더스 인수전 때문에 관심이 높은 넷플릭스가 장 마감 뒤 지난 분기 성적을 내놓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 보시죠. 우리나라 이번 달 2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가 나옵니다. 앞서 나온 10일까지의 수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했지만 이 품목별로 보면 역시 반도체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1월 초순에도 40% 넘는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했죠. 자, 실적은 뉴욕 증시 개장 전 존슨앤존슨이 대기 중입니다.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지표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최종 수치가 나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밀려서 지난달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서야 최초 공식 집계가 나왔는데 이 수치 깜짝 놀랐죠. 시장이 예상했던 3.2%를 크게 뛰어넘는 무려 4.3%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가 이번에 얼마나 수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우리나라의 4분기 성장률 속보치도 관건이죠. 연간 성장률 1%대 달성이 걸려있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로 깜짝 수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실적은 장 마감 뒤 인텔이 성적을 공개하고요. 국내에선 SK하이닉스의 4분기 성적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에 이어 SK하이닉스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0.75%로 0.25%포인트 올린 뒤에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 추가 인상 시점과 관련한 시그널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밖에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미국의 이번 달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도 확인하시고요.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1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합니다. 앞서 12월 심리 지수가 다시 위축되면서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새해 들어서 나아졌을지 보시죠.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